코로나19로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서둘러 끝내려면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코로나19 외에도 꼭 고민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우리 공동체에 더 이로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비례 전문 정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뉴스의 핵심을 전하는 한겨레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맞설 비례연합정당 창당 작업에 가장 먼저 착수한 곳이 있습니다. 가칭 정치개혁연합인데요. 어떤 구상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승수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 위원장님 나와 네,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 가칭 정치개혁연합 다소 급하게 구성된 것 같은데요. 네. 정치개혁연합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네. 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이게 미래한국당이 이제 중앙당 정당 등록이 되면서 네, 민주화운동 하셨던 원로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미래한국당이 결국에는 한 40%도 안 되는 정당 지지로도 네, 비례대표 의석의 한 60~70%를 가져가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원로들하고 시민사회 인사들이 네, 좀 급하게 제안해서 모였고요.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일종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이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드는 거다라고 합의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선거연합 정당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원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원로들이 미래한국당이 결국에는 받은 정당 지지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완전히 왜곡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개혁연합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 미래한국당과 데칼코마니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정치개혁연합 저희가 아직 창당 준비위원회입니다만 네, 이런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하고 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러 정당들의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이 함께해서 그 미래한국당이 지금 사실은 60~70%를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한 몫을 좀 가져오자라는 거고요. 일종의 미래한국당이 지금 의석 도둑질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장 정당을 창당해서 이 받은 표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연합 정당을 창당해서 정당하게 받은 표만큼은 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금 미래한국당이 생기면서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소수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지지대로 받은 표만큼 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선거연합 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이게 만들어지는 막겠다 뭐 이런 겁니다. 뜻이시네요. 그렇죠. 의석 도둑질을 막겠다. 미래한국당 때문에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완전히 왜곡이 됐는데 네, 그걸 네,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창당을 하려면 지금 이제 연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난 주말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런 각 정당에다 함께하자고 제안을 넣으셨잖아요. 네네. 답이 왔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오진 않았고요.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민주당은 내부 논의 중인 것 같고 네, 정의당은 지금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네. 계속 좀 소통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설득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계속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민주당이 사실은 네. 좀 결단을 해야지. 민주당의 입장이 예, 나와야 예, 정의당 입장도 나올 수 그렇죠. 있다. 정의당도 이제 지금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지만 네. 좀 재검토할 것을 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민주당이 빨리 좀 결단을 내리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잘 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한국에서 처음 해보는 시도고 네. 사실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런 좀 이상한 꼼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그렇죠. 시도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관이 많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 성과를 미래한국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어려움이 있지만
꼭 좀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짧게 여쭤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길게 자세히 좀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승수 알겠습니다. 집회위원장이셨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비례연합정당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쪽은 정의당입니다. 왜 이 구상에 반대하는지 이번에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역시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정치개혁연합의 제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최종적으로 반대라고 보면 됩니까? 네,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네, 그 제안을 해주신 취지는 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이해가 이게 이제 원칙과 정도에서 어긋나는 네, 그런 길이고 예, 또 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네, 그에 대해서 뭐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거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부정하고 또 정당 정치 자체를 형이화시키는 네. 그런 꼼수 중에 꼼수라는 이유로 비판을 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위원이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예, 그다음에 이 평등권을 선거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그런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도 한 상태에서 네, 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많이 얻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의에 불의로 맞서겠다는 건데 네. 저희는 그런 정치는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하승수 위원장 연결을 해봤었는데 계속 좀 네네. 설득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승수 위원장이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저희의 정체성과 네, 존립 근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저희가 왜 20년 동안 이 풍찬 노숙하면서 진보 정치를 했겠습니까? 예, 예.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더군다나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네, 정의당이 정말 영혼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어려운 난관을 뚫고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전시킨 건데 이제 와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제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정의당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의 한계치를 넘어선 예, 요구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비록 이번 선거에서 그로 인해서 저희의 선택으로 인해서 정의당에게 돌아오는 실리가 적다 하더라도 네, 그건 저희가 감수해야 될 몫이지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뭐 실리에 연연하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 제안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끼리 비례연합정당을 하시면 되죠. 네, 그걸 왜 정의당은요? 정의당한테 강요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의당에게 실망했다. 정의당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평소에는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이 정치를 얘기하다가 선거만 앞두면은 뭐 민주대연합을 거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도저히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뭐 20석, 25석 가져가는 걸 눈뜨고는 못 보겠다라고 네, 네, 해서 원칙은 아니지만 비례연합정당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막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끼리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저희한테 저희 스스로를 부정하고 네, 또 이 저희 스스로를 배반하는 네. 그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례연합정당이 어쨌든 만들어지면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저희는 우리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집단 지성을 믿고 네, 원칙을 지키는 길로 가겠다는 거고요. 네, 네, 또 그렇지 않고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예, 제도의 원칙을 지키거나 어쨌든 정당 정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당장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뭐 지역구 대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예. 지역에서 최대 후보를 내는 거는 어떤 정당이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정의당은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니고 예, 어쨌든 최대한 정치적 확장성을 만들어서 이 수권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당이고 네, 때문에 선거에서 저희의 아주 일관된 목표는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저희의 이제 당세나 당의 역량이 부족해서 매번의 선거에서 충분히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하지 못했지만
그거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이기도 하고 또 저희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비례연합당을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낼 수도 없는 지역에 후보를 낸다거나 네. 억지로 후보를 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1차 후보 확정이 3월 6일이면 끝납니다. 예. 이번 주네요. 3월 6일 이후에 또 2차, 3차 저희가 후보 공모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저희의 일관된 그 이번 선거에 대한 대응 방향에서 나오는 것이지 뭐 비례연합당을 의식해가지고 혹은 뭐 민주당과 서로 같이 죽자라는 취지에서 뭐 그런 그 선거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은 원칙이 중요하다. 비례 전문 네. 정당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오늘 그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자꾸 이제 외국 사례를 들어서 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나라들에서도 선거연합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거연합의 사례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비례대표만의 연합정당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정당들 간에 어쨌든 가치와 정책과 목표를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혹은 그 약속하는 정치연합 차원의 선거연합이지 이번 비례연합정당처럼 어디를 막기 위해서 이 비례 의석만을 목표로 이 정책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런 선거연합을 하는 거는 외국 사례를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잘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번 4.15 총선에 미래한국당에 이어서 또 다른 비례 전문 정당이 등판할지, 또 만약 등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환용 정치팀 선임 기자 그리고 황금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황금비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죠.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논의 중인 걸로 봐야 할까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까지 이 제안이 보고가 된 건 맞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당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이 외부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이제 이번 연합정당의 제안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예. 또 이 밖에도 사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뚜렷한 메시지가 나온 건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자꾸 이 비례정당 얘기를 꺼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회의 자리에서는 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만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성환용 선임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 속내 잘 아실 듯한데 민주당 내 분위기 지금 함께 한다 안 한다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 속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가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을 합치면 과반이 네.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이제 뭐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절박감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명분이 좀 너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과연 되겠느냐? 또 정의당에서 저렇게까지 반발하는데 되겠느냐? 이게 잘못하면 비례 몇 석 때문에 수도권 의석이 122석이나 됩니다. 예. 여기 수도권에서 이제 중도층 또 민주당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은 좀 까다롭거든요. 네. 명분에 죽고 사는 그렇죠. 분들인데 예. 의원들까지 잃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또 뭐 한 10석, 20석 넘어가면 그게 더 타격이 큰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뭐 이런 상황,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황금비 기자. 네.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질 때 코미디 같다, 꼼수만 난무한다, 참담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세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건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 좀 계기를 찾아보면 지난달 13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친다면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1석에서 많으면 27석까지 비례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한 7석 정도로 친다면 한 비례에서 말씀이시죠? 예, 네.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위성정당으로 인한 위기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지난달 21일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또 이틀 뒤에도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 우리는 위성정당을 안 하겠지만 뭐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어쩔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는데요. 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비례정당에 대한 논의도 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엔 성환용 기자께 들어보죠. 민주당한테 제1당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물론 여당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할 텐데요. 이런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뭐 상당히 성급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비례연합정당의 목을 매는 속내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요. 사실 일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 쟁탈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2012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국회의장이 별로 권한이 없어요. 네. 직권상정을 잘 할 수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는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에 놀라운 광경을 목도를 한 겁니다. 4+1에서 공수처법하고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 또 선거법 이걸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죠. 네.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다 막았죠.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임시회의 이른바 쪼개기 임시회를 해가면서 성공을 시킨 겁니다. 네. 이야 이게 국회의장이 참 대단한 자리구나. 네. 이걸 힘이 여전하구나. 양 진영이 다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뒤에 어떻게 해서든 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되겠다. 야당의 속셈은 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문재인 정부를 좀 무력화시키고 네. 다음 뭐 대선 전이라도 뭐 정권을 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의장을 뺏기면 우리는 끝장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묘한 게 실제로 일당이 아닌데도 국회의장이 된 전례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1997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1998년 후반기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제3당인 자민련 출신 박준규 국회의장이 된 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당하고 3당이 연합을 해서 그렇죠. 박준규 의장을 뽑은 거고요. 또 2000년 16대 총선 결과 제1당을 한나라당이 차지했는데요. 그때도 2당과 3당이 연합을 해서 2당 소속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죠. 물론 또 이제 2002년 16대 국회 후반기에는 표 대결에서 이번에 졌습니다. 여당이. 그래서 국회의장 자리가 이제 박관용 의원한테 넘어갔고 이분이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경호권을 발동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뭐 평소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박관용 의장 사활에 또 이제 작년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 4+1의 패스트트랙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고요.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예,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절박감이 좀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로 설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황 기자, 정작 정의당, 민생당 등은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한국당처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 연합정당이 원래 구상대로 성공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렇죠. 원에 가리지 않고 모든 진보 정당이 여기에 합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이 정당 투표가 연합정당에 몰릴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게 일단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단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처럼 원내에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명백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녹색당이나 미래당 같이 제안을 받은 정당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워낙에 찬반 논란이 팽팽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좀 의문이고요. 녹색당도요. 그렇습니다. 하승수 집행위원장이 있는 녹색당도요. 네. 그래서 아마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정당들이 완벽하게 좀 뜻을 모아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된다면 성한용 기자 보시기에
비례연합정당이 과연 미래한국당하고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발은 다릅니다. 예. 이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발을 했지요. 중앙당 창당대회 할 때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사무총장 뭐 전부 다 몰려갔어요. 그랬죠. 아예 그 내놓고 한 겁니다. 뭐 본인들은 우리를 자매 정당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지만 부끄러움도 없었죠. 예, 뭐 비례 위성 정당이라고 해도 뭐 부인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비례연합 정당은 민주당이 만든 정당은 아니죠. 그렇죠. 성격이 확실히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유권자 시각입니다.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 제야의 이제 시민사회 어르신들이 다 그 민주당 편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만든 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짜고 치는 건 아니냐. 유권자들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좀 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명분에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최재성 의원이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위성 정당을 만들지 말고 민주당이 비례대표도 내지 말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였는지 소개를 황금비 기자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갔었는데요. 일단 주장의 취지는 민주당은 비례 무공천으로 가고 지역구에서만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해야 한다였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 민주당을 둘러싼 비례정당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제 개혁된 이후에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싸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 의석의 공간은 온전히 소수 정당 그리고 좀 개혁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런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유권자에게 맡기자. 세부 디테일로 가면 좀 달라지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인원의 주장에 대한 해설이 오늘치 조간신문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을 밀어주자는 건지 아니면 정의당, 민생당 등으로 비례대표표를 몰아주자는 건지 성한용 기자가 보시기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신가요? 비례연합 정당이 좀 몰아주자 이제 이런 그런 쪽으로 보시나요? 강한 거죠. 근데 예. 이게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게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지. 네, 지금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직 우린 지금 뭐 여러 가지 검토 중이지 그런 결론 내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이 비례 후보 공천을 안 한다면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할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 아이디어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재성 의원 개인의 좀 개인의 워낙 이제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이제 우리 여권 전체를 살리는 좋은 아이디어, 민주당이 네. 약간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현실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해도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연결했던 정치개혁연합 쪽 외에 민주당 계열에서 비례정당을 추진한 쪽이 또 몇 군데 더 있죠. 네, 여기 좀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말에 좀 열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민주당이라고 예, 이름도 참 열린이 들어갔네요. 예, 비례 정당을 창당을 했고요. 또 바로 어제 그 우희종 교수와 최백은 교수가 좀 주축이 되어서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을 창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정당 모두 사실은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을 저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외부 비례정당에 대해서 좀 같이 하겠다는 입장은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또 앞으로도 사실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좀 낮다고 좀 보여집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성한용 기자,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이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면 모두 표를 나눠 갖게 되고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합쳐질 가능성.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예.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드는 당을 과연 얼마나 찍겠느냐 물론 이제 열성 뭐 팬들은 가서 찍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민주당의 다수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희종 교수하고 이제 최백은 교수 이분들하고 아까 우리 전화 연결했던 하승수 위원장 네. 이쪽은 뭐 사실은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은 합쳐질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쪽 제야의 원로들하고 뭐 오희정 교수, 최백운 교수 이런 분들의 제안에 대해서 뭔가 좀 검토를 해보는 거지. 네.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 뭐 이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그쪽에는 뭐 별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 공천 심사 진행 중이죠. 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도 참여하고 당 자체적으로도 비례대표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동시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네. 원래 당에서 내려고 했던 비례대표도 이 연합정당 쪽으로 참여를 시켜서 좀 명부에서 순위를 받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정당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 지금 진행을 하던 대로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 공천 심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비례연합정당에도 참여하고 비례대표도 내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한영 기자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권자들한테 숙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좀 표를 나눠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가족 회의를 해서 뭐 남편은 어느 쪽, 부인은 어느 쪽, 뭐 자식은 어느 쪽 이렇게 한다든가 친구들끼리 이런 이상한 장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제 분할 투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어느 정당을 찍은 사람이 비례대표도 똑같은 정당을 찍는 경우에 그걸 일괄 투표라고 해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이제 분할 투표라고 예, 이제 그렇죠. 표현을 정치학자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대, 그러니까 2004년에 1인 2표제,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대표 투표제를 할 때부터 분할 투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에서 13.03%를 득표했어요. 네. 놀라운 그렇죠. 득표율이죠. 그 당시에 민주당 쪽을 지역구에서 찍고 비례대표 정당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진보 정당에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8명이나 당선자를 냈고요. 마지막 비례대표 8번 당선자가 바로 노회찬 의원. 전 예. 의원이었죠. 이 분할 투표가 18대 19대에는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20대 총선에서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이건 사실 진보 정당 때문은 아니고요. 안철수 당시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 때문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분들 중에 일괄 투표 그냥 그대로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찍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4%밖에 되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예,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무려 20% 정도. 아.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요. 또 정의당 쪽으로 나간 분들도 한 18% 정도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이미 그때 그 20대 총선에서 분할 투표를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든 않든 관계없이 이번 21대 총선거에서 민주당 성향 범여권 지지자들은 아마 어떤 선택이든 아무튼 분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 황금희 기자. 정의당과 민생당 등 소수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격전지에 지역구 후보를 다수 출마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정의당과 민생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요. 네. 좀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 열세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네. 그만큼 정의당이나 뭐 다른 정당들도 비례 의석수에서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소수 정당은 결국 막판에 고심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합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의당이나 민생당은 뭐 지역구도 지금 출마를 시키고 있고 특히 뭐 민생당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지역구에 다 후보자를 내보내겠다 이런 그렇군요.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네. 네,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한영 기자 보시기에 정의당 등에서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면 표가 갈려서 미래통합당 쪽에 의석을 뺏길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예. 사실은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낼 수 있는 후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 그런 짓 하지 마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반대로 예. 비례연합정당 이쪽 참여 안 하고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아서 분할 투표를 하도록 투표.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생당을 찍도록 그냥 민주당 지도부가 방치를 해주면 네. 우리가 알아서
별 경쟁력이 없는 지역구 후보자들은 등록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그렇군요. 슬쩍슬쩍 좀 흘리고는 있습니다. 예. 서로 이제 대단한 눈치 보기 신경전을 좀 벌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 눈치 보기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중도층이 이제 어디서 이탈 그렇죠. 할 지금 안철수 전 가능성이냐. 대표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만 내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선언한 게 반문재인 연대거든요. 그렇죠. 지역구에서는 야당을 찍어라.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가장 강하니까 그쪽을 찍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비례만 낼 테니까 우리를 찍어라. 쉽게 얘기해서 난 반문재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 흡수가 아니고요. 이른바 좀 보수 쪽 표를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4년 전에 네. 안철수 당시 의원의 국민의당이 흡수한 표가 크게 얘기하면 두 갈래입니다. 민주당에서 분할 투표를 한 분들은 사실은 호남, 네. 저 수도권에 이제 호남 출신 유권자들, 예. 또 연령층으로 보면 한 50대. 그 당시 이제 50대 호남이 쪽에서는 반문재인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정당 투표할 때 국민의당으로 빠졌고요. 또 하나 중요한 덩어리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무성 의원 옥새. 대표 옥새 들고 예. 나르샤 해서 그때 너무나 실망한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 일부가 난 도저히 이 정당을 못 찍겠다. 지역구에서는 할 수 없이 새누리당을 찍지만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찍겠다 해서 또 상당수가 이탈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급한 안철수 전 의원이 그때처럼 지금 보수 성향 유권자들 중에 이탈할 사람들은 우리 당으로 좀 와달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성교 대표가 있는 미래한국당. 네. 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얼마나 잘할까요? 거기 공병호 씨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인데 그쪽 공천하는 걸 보고 뭐 시원치 않으면 우리 당을 좀 찍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군요. 분석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4.15 선거까지 이제 43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민주당이 언제쯤 비례연합 정당 합류 여부를 결정할까요? 황금비 기자 보시기에. 네, 사실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긴 합니다. 이게 그렇죠. 예. 선거법상 오는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의 창당 마감이 16일까지거든요. 16일. 예. 그래서 무조건 이 전까지는 좀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전략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고 만약에 각자의 세력이 각자 자기가 주도한다고 하면은 아마 못 만들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정당 이름을 또 정해야 되고 또 각 그렇죠. 당의 이해관계를 모아서 이 비례 명부도 작성을 해야 하고 또 정당 홍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충분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16일까지면 다다음 주 일요일인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그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네.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한용 선임 기자께 여쭙겠습니다. 3월 중순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정의당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끝까지 고민하다가 비례연합 정당에 발을 못 들이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네. 또 정의당뿐만 아니고 민생당도 반대인데 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네, 이건 그렇군요.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 정의당 빼고 민생당 빼고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든다. 이건 너무나 명분이 없는 거죠.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그렇겠죠. 없고 뭐 개도 그룹도 다 잃고 예. 지역구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황금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뭐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 혹은 뭐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다 포기를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법 그 개정 취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 것이 네? 좀 양당제 위주의 정치 구조를 개편을 해서 그렇죠. 좀 다양한 사상과 가치를 지닌 군소정당들이 좀 원내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거기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여기에 맞대응하는 선거 연합도 사실상 민주당이 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결국에는 이 선거법이 개정된 뒤에도 양당 위주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좀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두 당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성환 용선임 기자. 21대 국회가 과연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대로 구성될 수 있을까요? 명분도 실리도 다 챙길 수 있는 묘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말씀해 묘안은 주시죠. 없고요. 이게 네. 이번 선거법 개정이 좀 완벽하게 안 돼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하고 의원 정수를 좀 많이 늘렸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우리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된다 했으면 이런 꼼수를 네. 저쪽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안 썼겠죠. 근데 어쨌든 뭐 조건은 주어졌고요. 네. 뭐 이거 현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석을 놓고 싸웁니다. 선거구 획정할 때 영호남 의석 하나 없애는 걸 갖고 막 죽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매번 바둑용어로 이제 뭐 눈 터지는 개가 바둑 뭐 그런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써요. 총선 앞두고 뭐 수도권 대접전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바람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압승을 거두거나 일당이 바뀌거나 결국 이제 민심은 상당히 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치인들한테 좀 가혹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 뭐 비례 몇 석 가지고 이렇게 뭐 액을 먹고라고 계산하고 이건 별로 옳지 않은 태도 같고요. 그냥 네. 총선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을 갖고 당당하게 나간다. 이게 좀 더 정당을 책임진 사람들의 옳은 자세가 아닌가. 뭐 제가 좀 약간 이상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실리도 챙기는 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실리까지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환 용선임 기자, 황금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정치권에도 꼼수 비례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코로나19를 발본색원하려면 백신을 개발해야 하죠. 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인 것처럼 꼼수 비례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정치 세력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 역량이 꼼수 비례를 막아내는 결과를 40여일 뒤에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라이브 김진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